순종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강압적이기도 한 명령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이렇게 상전들에게 해라. 자, 이제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종들, 이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와 공평,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온인데 5가지 면으로 나뉠 수가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용이죠. 5가지 적용이 되는데, 첫째, 사람에 대해서, 자, 올바른, 의로운, 옳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법적인 면으로 따지면 법대로 사는 이런 뜻입니다. 법대로 사는, 옳은, 정직한, 착한. 또 종교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하지 않고 그의 율법을 지킨다. 그게 종교적인 면에서의 착하고 옳다는 그런 면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게 되고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또 사물에 대하여 의인의 피, 무죄한 사람, 의로운 영혼,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성적인 표현이 연결이 또 되는데요. 어떤 정당한 요구 조건들에 비추어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들을 가리킨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옳고 거룩하다, 옳다고 생각한다, 옳은 것, 마땅한 것을 준다. 무엇이든 마땅한 것을 내가 내게 주겠다. 자, 그래서 종들이 상전에게 이제 하듯이 상전이 이제 종들에게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람의 첫째 관련이 되는 것이면서 이것이 중성적인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대할 때 의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은 종들로 하여금 법대로 살게 하라, 이런 그 표현이 될 수가 있고요. 옳고 정직하고 착하게 대하라, 법대로 살게 하라, 옳고 정직하고 착하게 대하라, 그리고 마땅한 것을 주어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로마 시대의 일상적인 주인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로마 시대 때 보통 주인들은 노예들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갖은 폭행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성폭행을 포함한 온갖 폭행도 내가 마음대로, 말에 안 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농장의 노예들은 사슬에 묶인 채 일하고 밤에는 숙소에 감금되었는데, 이렇게 아주 억압된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고요. 목동 노예들은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풀을 뜯으러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예에게 가하는 벌을 보면 노역을 시키고 채찍질을 하고 낙인을 찍고 관절이나 뼈를 부수기, 또 십자가형, 이렇게 매우 무자비한 이런 형들이 계속해서 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경기장에서 야생동물의 먹이로 던져버리거나 기름에 젖은 망토를 씌워서 산채로 불태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도망치다가 잡힌 노예는 일반적으로 많이 죽게 됩니다만은 이마에다가 도장, 낙인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자, 거짓말쟁이, 도둑놈, 이런 것을 뜻하는 FUG, 칼, 그 다음에 FUR, 이런 단어를 활용해서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대할 때 법대로 살게 하라, 옳고 정직하고 착하게 대하라, 마땅한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상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철학자들 일부, 지난주인가요? 일부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는,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답게 대하라고 했지만 로마 시대의 기본적인 생각이 노예는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 가축에게 이렇게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연관해서 공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소테타, 원형인 이소트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두 번째는 공평하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공평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전이 노예를 바라볼 때 가축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를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보아라, 나와 평등한 인간으로 보아라, 같은 종류의 인간으로 그렇게 대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인권을 높이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노예를 다루는 방식과 다른 그렇게 노예를 귀하게 봐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먼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했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 되었을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그네들을 이렇게 돌보아 주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생존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노예로 나중에 전락이 됐습니다만,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똑같이 너희들이 어려운 사람, 나그네를 도와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상전이 노예들을 잘 대우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늘의 상전, 즉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우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7편,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다. 의와 공평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89편,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다 라고도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상전 보고,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대? 예? 하나님이 막 폭군처럼 막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막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더냐? 그렇지 않고 똑같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도 다뤄야 된다. 비슷한 얘기가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통곡의 벽 같은 데 가서 서서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서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혐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조건이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그래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했듯이 너희들도 용서를 해라.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너희들에게 대해주는 상전에게 대해주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의와 공평을 대해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고 이것이 당연히 상전과 노예라고 하는 이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전체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연관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자, 유대 땅에서 최고의 종교적인 그리고 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각 작은 마을 도시부터 큰 도시까지 예루살렘까지 있었습니다. 이 고등법원이에요. 고등법원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는 대법원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해주면서 그 명맥과 전통을 지켜왔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깨진 것이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권위, 잘못된 가르침,
사람의 눈을 속이는 종교적인 문제들이 공격받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자기들에게 종교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핵심의 문제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메시아를 가장 기다리고 소망할 것 같은 최고의 집단이지만 사실은 메시아를 어떻게든지 코너에 몰아서 죽이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가 때로는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해야 할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기들이 산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가 되는 증거를 조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건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빌라도를 협박하고 불법적인 소송을 계속 진행합니다. 증인들을 자꾸 세워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거짓 증거가 재판정에서 결국 다 잘못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이 사람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몰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구약에서 많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수가 죽는 것보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이득이.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사회를 보지만 최고의 감독기관이 때로는 국회조차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민주사회고 법과 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경찰들이 올바른 법을 집행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 왔다고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보면 정권의 힘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또는 뇌물을 받고 사건을 조작하고 범죄자를 양산해낸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미국의 마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콜롬비아 쪽에서 마약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루트를 조사한 얘기를 옛날에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FBI 요원이 마약을 조사하면서 그 루트를 추격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범인이 마약을 갖고 있고 이 범인이 누구에게 샀어? 누구로부터 지급받았어? 그 사람을 추격하고 하다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오는 거예요. 콜롬비아를 갔더니 콜롬비아에 이제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지금 멕시코의 그 마약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마약 카르텔. 마약으로 인한 이 범죄 집단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멕시코 집단에서는 뭐 정부가 손을 못 댈 정도예요. 최근에는 그 마약 왕 카르텔의 아들을 잡았는데 한 경찰 멕시코에 어제 나온 뉴스에 그 마약 왕의 아들을 한 경찰을 잡았는데 혐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가지고 압력이 왔더니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줬어요. 근데 이 경찰이 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에서 자동소총으로 150발을 쏴서 죽여버렸어요. 길거리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경찰이고 시장이고 나발이고. 이게 마약 카르텔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 사회가 범죄인들과 이 공권력과의 아주 치열한 대결 속에서 누가 이기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얘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 돈을 갖고 있고. 얘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있겠죠. 자, FBI 요원이 들어가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미국으로 마약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 핵심적인 집단이 백악관이었어요. 백악관. 대통령의 결재가 아닌 이상은 들어오기가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죠. 백악관이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부시한테 얘기했죠. 대통령한테. 부시가 답을 회피하고 가버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해요. 마약을 백악관의 무기나 CIA 공작으로, 그리고 이 마약은 그 교황청 어디죠? 거기 바티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된 게 비트코인이고 또.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마약을 미국 사회로 자꾸 들어와서 사람들을 마약하게 자꾸 만들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는데 19분에 1명 걸로 아기가 마약에 걸린 아기가 지금 태어나고 있답니다. 마약에 걸린 아기가 태어나고 있대요. 19분에 1명 걸로.
몸이 아파서 내가 병원 가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해주는 그 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점점 높이다 보니까 마약 중독이 돼버리는 거야. 의사 처방이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그죠? 이상하죠? 맨 처음에는 싼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먹다 보니까 몸에 내성이 생겨지고 이 내성 때문에, 병의 내성 때문에 더 강한 마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마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그 마약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제약회사에서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싸게 먹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싼 헤로인을 구해다가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헤로인을 먹다 보니까 중독 증세로 인한 이거를 계속해서 먹어야 되니까 헤로인 다음으로 펜테놀이라고 하는 40배나 더 강한 마약을 손에 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가 마비되고 몸이 마비되어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자, 제약회사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는 환자들을 중독시키면서 은연중에 돈을 벌고 있고 다시 중독자들을 살리면서 돈을 벌고 있고 이중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제지해야 될 제지의와 공평으로 죄송해요. 여기서 갑자기 의와 공평으로 제지해야 할 FDA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국이 FDA입니다. 미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중요한 기관이죠. 그러면 이 FDA 식품의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이 FDA의 재정의 60%를 제약회사가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중독이 없는 약을 제약회사가 만들어서 환자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거짓 정보를 내놓는데 그거를 조사해서 거짓이다 라고 밝혀야 될 이 FDA가 재정을 이쪽에서부터 받다 보니까 이거를 함부로 취재하거나 조사해서 제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제약회사가 정치적으로 이 공무원 쪽으로 로비를 하는 돈이 미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인 총기 아시죠? 총기 문제. 이 총기 회사에서 정치권에다가 로비하는 것보다 제약회사가 로비하는 게 8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회사가 공정해야 될 의와 공평으로 공정하게 해야 될 이 FDA를 주물럭거리니까 비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쁜 제약회사의 그 내부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억만장자들 연관돼 있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연관이 돼 있고 그 제약회사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은 인간을 죽이고 파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생각까지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자, 최근 우리나라의 논란된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며칠 전에 북한에서 15m 정도의 크기의 17톤급 소형 목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목선입니다. 그 들어온 내용을 보다 보니까 선장이 가혹행위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 3사람이 도끼 1개하고 망치 2개를 가지고 16명을 40분 단위로 이끌어내서 계속해서 배 위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15m 크기, 여기가 11m 정도 되거든요. 여기보다 4m 정도 큰 배에 여기가 엔진실이 뭐 있겠고 이쪽 저쪽에서 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뒤쪽으로 끌고 와가지고 유인을 한 다음에 3명이 망치로 도끼로 죽이고 던지고
또 죽이고 던지고 16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맞을 때 악이라는 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죠? 상식적으로. 이거를 수사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하튼 죽였다 이거야. 다 죽이고 선장을 포함해서 다 죽이고 배를 가지고 항구로 북한 항구로 들어갔는데 북한 항구에서 한 명이 붙잡힌 거예요. 그 공안원들의 이제 그 보안부 저기에 잡혀가지고 한 명이 이제 체포가 당하니까 얘들이 겁이 나가지고 두 명이 배를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며칠 조사를 하고서 판문점을 통해서 그냥 돌려보내버렸어요. 북한으로. 재판을 정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 재판을 정식으로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북한으로 가면 공개 처형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와도 탈북을 해서 우리가 한국에 와서 살겠다라고 하면 재판을 해서 감형을 시키든지 문제를 제기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조사를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적인 면에서. 근데 탈북자가 이렇게 여하튼 들어왔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북한으로 그냥 바로 보내버렸는데 이것이 외신들에서도 특보로 나왔어요. 특보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북탈북자에 대한 것을 조사하거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탈북자를 보낸 게 수십 년 만에 이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버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외신에서. 근데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페스카마호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페스카마. 1996년도에 우리나라 선장이 학대를 한다 해가지고 불만을 품은 그 배에 탄 조선족 6명이 선장 등 11명을 죽이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려다가 잡혔어요. 우리나라 배에 해군에 잡혔어요. 그 당시에 이들을 변호한 사람이 누구냐면 문재인 인권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이분이 그 당시에 변호사로서 이 조선족들을 끝까지 변호해가지고 감형을 받게 해가지고 살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온 그 북한인은 왜 그들에게 바로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기자가 우연히 연결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멀리서 카메라로 잡다가 그 정보가 밝혀진 거예요.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공표를 한 거지. 자, 북한 소식통들이 있죠. 북한 내부에도 정보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너 알고 있느냐라고 연락을 가해줬고 너 그쪽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아냐라고 연락을 가해보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남한 쪽이 북한에 충성하고 있는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남한 쪽이 북한에 대해서 충성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북한은 이것을 이용해서 탈북자들을 탈북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자, 봐봐. 내가 문제가 있었다가 해라. 문제가 있었어. 예. 자,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왔는데 여기서 가서 잘 살거나 감형돼서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북송해 와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탈북해봤자 일로 나가든 저로 나가든 중국 통해서 나가든 배로 나가든 한국에 가면 죽고 결국 다시 돌아온다. 잡혀 죽는다. 라고 하니까 탈북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이 짓을 한 건데 그걸 그대로 재판도 없이 보내버렸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아주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것이다. 자, 이건 하나 이제 예입니다. 여하튼 정치가 의와 공평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종교조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실제적인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항상 사건은 왜곡되고 변질되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종과 노예, 주인과 노예와 완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를 볼 수가 있고 한 사람의 작은 인권부터 사회 전반에 이 의와 공평이 살아 숨쉬도록 관심을 가지고 있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와 공평이 살아 숨쉬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이루어가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또 제가 정치적으로 나쁘다 좋다 이런 말을 다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